자, 제 13장 개화생리 시작하겠습니다. 개화생리 전에 여기서 이제 유년상과 성년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식물은 유년상이 다 끝나야지 성년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식물의 성년이라고 말하면 뭐냐면 꽃이 피는 걸 말해요. 근데 유년에서는 죽었다 깨도 꽃이 안 핍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빨리 성년으로 넘기느냐. 요게 특히 꽃이 펴야 되는 그 작물이 어떤 게 있냐 하면 나무가 있어요. 과수. 과수 같은 작물을 할 때 꽃을 어떻게 하면 빨리 피우느냐. 요게 그 매출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씨를 심어서 나무를 틔우면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6에서 8년이 있어야지 꽃이 피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접목을 합니다. 접목을 하는 이유가 나무가 빨리 크고 뭐 같은 품종을 키우고 이거 그런 것도 있지만 접목을 하면 바로 이 접수를 딴 나무가 성년이면 얘도 성년이에요. 바로 꽃이 펴요. 그러니까 꽃 피는 시간, 유년기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년기에는 절대로 꽃이 안 핀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유년기입니다. 유년기에는 꽃이 안 펴요. 자, 유년기, 성년기를 말할 때 꼭 나오는 게 요 서양송악이라는 식물이에요. 서양송악 또는 커먼 아이비던가 그 담쟁이 있죠. 그런데 이 담쟁이하고는 이건 좀 다른 식물이라고 하던데 그냥 영어 이름이 커먼 아이비입니다만 서양 송학을 가지고 유년기 성년기를 자주 설명해요. 서양 송학의 유년기에는 유년기랑 성년기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유년기는 옆으로 크고요. 여기에 보면 결각이라는 게 있어요. 잎이 이렇게 있으면 매끈하지만 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걸 결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결각이 유년기에는 있다가 성년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 문제가 워크북 문제에 나옵니다. 요건 한번 읽어두시기 바래요. 서양송학은 유년기에는 잎들이 결각을 보이고 줄기는 수평 생장을 하는데 성년기가 되면 잎이 결각이 없고 줄기는 위로 자란다. 자, 이렇게 유년기와 성년기에는 자라는 모양이나 형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유년기의 뜻, 성년기의 뜻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화의 분화라는 게 있는데요. 화아는 뭐예요? 꽃 요거 뭘까요? 눈? 이렇게 쓰면 될까요? 뭐 눈이라기보다는 꽃이 만들어지는 생장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생장점에서 생장점이 변형해서 생기거든요.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게 아마 요걸 거예요. 요거 토마토입니다. 그런데 토마토의 그 화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이렇게 이제 가지가 자라가 올라가는 정단 분열 조직이 있잖아요. 정단 분열 조직이 어떤 순서가 되면 그러니까 밑에 잎이 한 9장 정도 피면 얘가 세 개로 분화해요. 하나는 잎 가지가 나오고요. 그 바로 옆에 화가 생겨요. 그리고 요 사이에서 다시 새로운 생장점이 생겨서 이건 줄기가 돼요. 요런 식으로 정단 분열 조직이 분화를 해서 그래서 화학 분화예요. 정단 분열 조직이 분화를 해서 꽃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화학 분화라고 합니다. 자, 화학 분화가 됐다고 해서 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태는 전자현미경, 이건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이죠. 전자현미경 같이 아주 자세하게 봐야 되는 그런 걸로 봐야지, 아, 얘는 꽃눈이구나. 꽃눈이 생겼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꽃눈이 생긴 다음에 얘가 이제 개화를 하겠죠. 꽃으로 자라 올라가서 결국 이제 꽃이 피는데요. 이렇게 정단 분열 조직에서 생기는 걸 정생화 또는 호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기가 있고 잎이 하나 나면 잎의 겨드랑이에서 화가 분화하거든요. 이런 걸 액생화라고 합니다. 뭐 이런 뜻이고요. 요게 시험에 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꽃에서 제일 처음에는 꽃받침이 생기고 꽃잎이 생기고 수술이 생기고 자 여기까지는 사실 한통속이에요. 그리고 암술이 생깁니다. 왜 한통속이냐 하면 꽃받침 꽃잎의 개수는 대개 같거나 배수예요. 그리고 꽃잎이랑 수술의 개수는 대개 같아요. 왜냐하면 발생학적으로 수술은 꽃잎의 변형이래요. 그러니까 꽃잎이 4장이면 수술도 4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통속이고 암술은 영 다른 놈이기 때문에 암술이 제일 마지막으로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순차적 분화에서 암술이 제일 마지막에 생긴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화학 분야에서 많이 예로 쓰이는 그 식물은 애기장대라는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건 이제 대학원 가실 만한 분들이 읽을 만한 일이고, 여기 보면 제1활윤이 꽃받침, 제2활윤 꽃잎, 제3활윤 수술, 제4활윤 신피는 뭐예요? 그 신피는 나중에 암술, 수립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화합문화 과정 중 가장 마지막 단계. 우리가 지금 방금 했죠. 꽃받침이 1번, 꽃잎이 2번, 수술이 3번, 암술이 네 번째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화합문화의 요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요. 유전적 요인은 이제 품종이나 계통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는 저온 가능성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왜 나왔을까요? 저온 가능성은 저온을 지나야지만 화가 분화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런 걸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춘화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식물은 고온에서 춘화가 되는 그런 놈도 있어요. 근데 적응 가능성이 다양하면은 꽃이 피는 시기가 각각 달라지는 거고요. 이런 게 유전적 요인이고 환경적 요인은 가령 뭐 그 식물 호르몬의 분포라든지 영양 상태, 일자 온도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말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생장상관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가령 줄기의 생장상관은 뭐겠어요? 정화와 치가의 그 생장상관이 있죠. 정화가 발달하면 치가는 찌그러져야죠. 뭐 이런 식으로 생장상관이라는 게 있는데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에 생장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영양생장을 하다가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면은 식물이 달라지죠. 여러분, 배추에서 봄 배추에서 꽃대가 올라오면 배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추 키워보신 분, 상추 꽃대 올라오면 상추는 새요. 왜 새냐? 영양생장에서 쓰였던 영양들을 전부 다 꽃이 가져가 버리니까 영양체, 그러니까 잎이나 뭐 이런 것들이 쭈그라들어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은 분명히 상적 발육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영양생장 기관에서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매개 중에 하나가 CN율이 변하는 거예요. C는 탄소고요. N은 질소죠. 자, 질소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막 식물체가 막 자랄 거 아니야. 웃자라기도 하고. 이렇게 막 웃자라는 애들은 화분을 안 해요. 그런데 가령 내가 씨를 받으려고, 무에서 씨를 받으려고 하는데, 밭에다가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준다. 그러면 씨가 잘 안 맺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질소 비료를 제한해요. 그래서 탄소, 즉, 이거는 뭐예요? 유기물이죠. 유기물이 질소 비료보다 더 많아지면, 그러면 그때 꽃을 피워요. 영양 상태에서 CN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높을 때 화합은화가 촉진. 특히 그 명제는 재배학 원론하고 나중에 그 원예작물학 2에서 많이 시험에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일장이랑 온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장과 광주기성 또는 광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각각 다른 걸로도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름을 대든지,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딱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담배 품종 메릴랜드 메모드라는 것을 먼저 발견했다고 하죠. 이게 무슨 미국의 어떤 무슨 대학, 미스콘신이 아니고 뭐 오데오인 그쪽인데 그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인데요. 담배에서 제일 먼저 발견했대요. 자, 이 그림이 뭘까요? 자, 이 그림은 우리 여기 그 대학원 학우님 오셨나? 안 오셨나요? 자, 대학원 학우님 안 오셨으니까 대학원을 깝시다. 이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대학원생입니다. 노비라고도 하죠. 자, 대학원 보내놨더니 이제 여기서 이런 사진 찍으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원래 요 식물은 요만한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주기성을 바꾸니까 얘가 꽃을 안 피우고 이렇게 크더라는 겁니다. 이건 비정상이죠. 왜 이렇게 크냐? 꽃을 안 피웠기 때문이에요. 꽃을 안 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안 나오겠죠? 어, 저도 대학원 가면 아마 저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광주기성에서 나오는 그 아주 그 어려운 개념이 한계일장이라는 겁니다. 자,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고 들어가자면 이 한계일장은 얘가 뭐 12시간이다. 또는 식물마다
공통된다? 라는 게 아닙니다. 식물마다 고유의 한계 일장은 다 달라요. 그리고 식물 중에서도 품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문제로 나올 텐데, 국화 중에 여름에 피는 게 있습니다. 국화가 여름에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여름에 피는 국화, 하국이라고 하는, 얘는 한계 일장이 다른 국화하고 다른 거예요. 국화는 단일 식물이거든요. 한계 일장보다 일장 조건이 짧아야지 꽃이 피는데, 이 그 한계 일장이 굉장히 길면은 대충 꽃을 피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름이라도. 그러니까 이 하국이라는 품종은 다른 국화에 비해서 한계 일장이 굉장히 길면 하지에서 바로 넘어간 여름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계 일장은 식물마다 또 품종마다 다 다릅니다. 이 한계 일장이 뭐냐면 유도 일장과 비유도 일장의 유도 일장이 이만큼이고 비유도 일장이 라고 하면 이 경계를 말하는 게 한계 일장이에요. 유도 일장은 뭐냐면 가령 이제 장일 식물을 예로 들자면 이만큼은 빛이 비쳐야지 화학 분화가 돼요라고 얘기했을 때 꽃이 화학 분화가 되는 일장과 화분화가 되지 않은 일장의 시간의 경계선이 한계 일장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보다는 더 빛이 많이 비쳐야지 꽃이 피는 거고요. 반대로 단일 식물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빛이 더 적게 비쳐야지,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더 짧아야지 화분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제일 좋은 식물은 들깨입니다. 이해하기도 해야 되고, 나중에 시험에도 나오니까 들깨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들깨가 가령 11시간, 어떤 들깨의 품종이 11시간이 한계 일장이다 한다면, 암기가 11시간, 그럼 이건 명기는 13시간이겠네요. 암기가 11시간보다 짧아지는 언제쯤 한 7, 8월쯤에 화분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쯤 크면 10월쯤에는 이제 들깨를 털 수가 있죠. 요게 요 11시간보다 짧아지면, 가령 10시간 반, 요렇게 일장이 짧아지면 그때 이제 얘가 이걸 감응해서 화분화를 해요. 자, 식물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어디죠? 잎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곳은 빛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은 잎입니다. 잎 중에서 막 전개한 어린 잎에서 가장 강렬하게 이 신호를 받아들인다고 하고요. 우리가 그 들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건데요. 자, 잠깐 세겠습니다. 잎에서 받아들이는데 어떤 빛을 받아들이냐 하면은 적색광. 적색광의 신호를 가장 강렬하게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피토크롬이 적색광과 원적색광에서 서로 신호의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가역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거기에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건데 적색광을 한번 비춰가지고서는 여기 이제 이 연소 감기가 10시간 10시간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적색광을 한번 비치면 이 연소 감기가 파괴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화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밭 위에 들깨밭 위에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잘 씨를 못 물어요. 왜냐하면 연소 감기가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연소 감기가 파괴됐어. 이 연소 감기가 파괴되는 건 단일 식물에만 해당합니다. 장일 식물은 연소 감기 연속 병기가 파괴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단일 식물은 연소 감기가 파괴되면 화학 분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소 감기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빛은 적색광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다음 장을 좀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장일식물은 한계 일장보다 긴 일장 조건에서 개화라기보다 이제 화분화라고 해야 돼요. 화분화하는 식물이라고 봐야 되고요. 단일 식물은 한계 일장보다 짧은 일장 조건에서 화분화를 일으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는 중성식물이 많이 나요. 중성식물은 뭐냐? 한계 일장이 없는 식물, 즉 빛이 요만큼 비치든지 이만큼 비치든지 그냥 때 되면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을 중성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성식물은 한계 일장이 넓으냐? 그게 아니고 한계 일장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일장간에서 중성식물의 특징은 한 개 일장이 없다. 요게 답이고요. 요건 같은 문제고요. 장일 식물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 지문에서 나올 게 다 나와요. 보시면 한 개 일장보다 긴 일장 조건에서 개화가 촉진된다가 맞고요. 자, 나머지는 어떻게 틀렸나 봅시다. 한 개 일장이 길어야 개화가 한 개 일장이 긴 게 아니고 한 개 일장은 딱 결정돼 있는 거죠. 어딘가에 딱 결정돼 있어. 얘보다 명기가 길면은 화합분화가 일어나는 게 장일 식물이에요. 한길장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식물마다, 품종마다 얘는 몇 시간 하고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장이 길면 길수록 개화 조건이 더욱 촉진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얘만 요만큼만 넘어가도, 찌끔만 넘어가도 화합분화가 일어나요. 12시간 이상의 긴 일장 조건 아닙니다. 12시간 아닙니다. 식물마다, 한 개 일장은 다 고유한 그 한 개 일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지금 말씀드린 건 그냥 곁대로 알아두세요. 가령 장일 식물이다 그러면 한 개 일장의 조건이 좀 뭐랄까 빛이 어떤 조금만 그러니까 한길장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그래서 요것만 요렇게 넘어가도 그러니까 이른 봄에 그 무를 가을에 심잖아요. 그러면 영양생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가요. 그러고 봄에 해가 조금 뜨죠. 그러면 요 조금만 가지고도 한길장이 훅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 그 꽃을 피우게 만들어져 있죠. 어, 지금 하는 얘기는 뭐 그냥 그냥 신경 안 쓰고 들으셔도 되고요. 아무튼 한 개 일장은 식물마다 다 결정돼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의 여기 대표 선수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장일 식물의 대표 선수는 사리풀, 단일 식물의 대표 선수는 독고마리. 독고마리는 삐죽삐죽 해가지고서는 옷에 달라붙는 그런 놈이 독고마리입니다. 독고마리는 아주 대표적인 그 단일 식물이죠. 근데 단일 식물 한 개 일장을 보면요. 15시간, 15.6시간이 한 개 일장이에요. 15.6시간이면 이만큼이 암기가 그, 요건 이제 그 일장 시간이거든요. 햇빛 비치는 시간이 15.6시간보다 짧기만 하면 돼. 그럼 하루가 24시간인데 햇빛이 이만큼 비치다가 요게 조금씩 이제 그 하지가 지나면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암기가? 그러면은 하지 지나자마자 얘는 화분화를 하겠죠. 요렇게, 꽃을 피우기 되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건 그냥 대충 알아두시고요.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의 개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암기할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그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이 그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 작물은 장일식물의 대표는 사탕무고요. 단일식물의 대표는 국화담배라는 거예요. 국화담배.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뭘 얘기했냐면 들깨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장일식물의 대표 선수는 사탕무, 단일식물의 대표는 국화, 담배, 들깨.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중성식물은 오이, 당귀, 코토마토가 있네요. 근데 토마토가 비교적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진 대충 보면은 자, 얘는 언제 먹어요? 봄에 먹는 것들이죠. 얘는 언제 펴요? 얘는 가을에 피는 놈들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요거 국화가 언제 피지? 가을이네. 뭐 요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꼭 맞는 건 아니고요. 여름에 피는 국화, 하국의 광주기성을 바르게 설명. 이거는 2005년 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험에는 안 날 겁니다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문제라서 넣어놨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죠. 국화는 가을에 피는데 암기가 이만큼 늘어나야지 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름에 피려면 어떻게 되냐면 암기가 조금만 있어, 조금만 넘어도, 그러니까 한기 일장이 되게 길어도, 어, 한기 일장이 상대적으로 길면은 그걸 암기가 조금만 넘으면 바로 화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주시의 특징은 요 답이 됩니다. 작물의 광주성이 나머지 하나와 다른 것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사탕무, 클로버, 시금치는 장일이고요. 담배는 단일의 대표적인 것. 담배에서 제가 외로워고 했던 게 뭐였죠? 담배, 국화하고 들깨. 이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원예작물학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딸기까지 포함시키면 좋겠죠. 또 문제 비슷한 게 나왔네요. 광주생이 나머지 하나와 다른 것은. 그런데 여기서 토마토, 장미, 오이는 중성이에요. 그리고 사탕무는 장일이죠.
외우기 어려운 문제일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잘 나니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광주기성에서 이제 그 화분을 일으키는 물질이 뭔지 아직 모른대요. 아직 모르는데 여기서 화성 호르몬이라는 걸 제안한 사람, 아마 화성 호르몬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뒤에 나옵니다만 독고마리가 이렇게 피는데 독고마리 잎 하나에만 그, 그, 암 처리를 해봤는데 얘가 옷이 안, 그러니까 뭐죠? 어, 적색광을 쪼여가지고, 연소 감기를 깼더니 꽃이 안 피더라. 그런 걸 발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아주 일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신호 전달 물질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화성 호르몬이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화성 호르몬을 플로리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플로리겐이 어떤 물질이다 하고 밝혀졌다고 하는데 아니, 아직까지 교재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가상의 화성 호르몬입니다. 가상의 화성 호르몬. 광주 익성에 관여하는 가상의 화성 호르몬 플로리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독고마리를 두 그루를 합쳐본다든지 아니면 한 잎에만 단일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봤더니 그것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잎도는 다른 쪽 그루에서 만든 떤 신호 전달 물질이 이쪽에까지 영향을 주는 게 아니겠냐 뭐 이런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고요. 시험에는 안 납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지금 얘기한 걸 전부 다 종합하는 얘기인데요. 어, 그,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단일 식물은 얘는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여기 지금 보면 한 단일 식물이라고 치고 단일 식물의 경우 지금 한 개 일장보다 암기가 더 길면 화분할을 할 텐데 근데 여기다가 광처리를 해서 연소 감기를 깨뜨렸더니 단일 식물의 경우는 얘의 경우는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요게 해당하는 게 들깨 전조철입니다. 전조 처리는 전등 조명의 준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에 전조 처리라고 나와요. 책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잎들깨만 먹는 거죠. 밤에다가 암기에다가 빛을 비춰주면 이 들깨는 씨를 안 맺고 씨를 안 맺으니까 잎들깨만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어디에요? 그 금산 밑에 있는 그 동네 그 추부깽이 여러분이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추부를 통과할 때 오른쪽으로 보면 엄청난 규모의 그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전부 다 깻잎 비닐하우스예요. 거기서 시간 맞춰서 잘 가면 그 비닐하우스가 다 불 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광중단이라고 하는데요. 광중단이 암기중단에 약간의 광을 비추는데 이건 약광이에요. 약광. 되게 약해요. 되게 약하게 아주 조금만 비춰도 시간을 조금만 비춰도 광중단 효과가 나타날 정도면 어, 아주 조금만 비춰도 광중단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뭐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거죠. 자, 광주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광도는 아주 약한 빛에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광지는 적색광이 가장 크고요. 적색광을 주는데, 그런데 적색광을 준 다음에 원적색광을 주면 이 적색광을 준 광중단 효과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적색광과 원적색광은 서로 기량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온도 조건에 따라 일정 효과가 다르고 영양 상태에서 식물마다 상이하다. 뭐 이거는 뭐 상식선으로 대답하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광도는 약광에서도 광주기 자극이 일어나고 광지는 적색광에서 광중단 효과가 가장 크게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그림이랑 같은 건데요. 여기서 요거 좀 보죠. 자, 단일 식물을 예로 들겠습니다. 단일 식물이 이야기가 쉬워요. 단일 식물은 이제 여기가 한 개 일장인데 한 개 일장보다 암기가 크면 얘는 꽃을 피우죠. 한 개 일장이 요만큼인데 암기가 이만큼이야. 그럼 꽃을 피우겠네. 그런데 중간에 레드를 한번 주니까 꽃이 안 폈어. 그리고 레드를 준 다음에 다시 파레드, 그 원적 색감 처리를 하니까 얘는 꽃이 폈어. 암기는 다 길어요, 한 개 일자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레드를 주고 파레드를 주고 다시 레드를 주니까 꽃이 안 폈어.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에 따라서 꽃이 피거나 안 피거나 그럽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광주익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만 하나 풀 수 있어도 아마 여러분은 대충 이해를 하신 걸 거예요. 한 개의 일장은 개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일장과 개를 유도할 수 없는 일장의 경계가 되는 일장을 의미한다. 이게 맞습니다. 12시간 이런 거 아니에요. 식물마다 다 달라요. 광주기에 대한 감지는 화분하고 처음에는 식물의 정화 아니죠. 잎입니다. 왜 정화라는 문제가 나오냐 하면 온도를 체크하는 데는 정화가 맞아요. 빛을 체크하는 데는 잎이에요. 요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단일 식물은 한 개 일장보다 짧은 일장 조건에서 개화하는 식물이고 밤의 길이가 중요하다. 맞고요. 낮의 길이보다는 밤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한 개 일장을 중심으로 장일 식물, 단일 식물, 중성 식물, 뭐 장단일, 단장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 똑같은 건데 뭐가 틀렸냐 하면 감지가 정화에서 이루어진다. 틀린 겁니다. 여기에도 식물의 정화에서 이루어진다. 틀린 겁니다. 감지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빛은 잎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광주 일성에 대한 바른 설명은 일장 감흥은 잎에서 일어난다. 맞지요? 흐린 날엔 일장 감흥이 일어나지 아니에요. 흐린 날에도 일어나요. 녹색광의 효과가 가장 뭐라고 했죠? 적색광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했죠. 일장 반응은 온도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온도와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온도냐에 따른 식물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지금까지는 광주기성을 했죠. 광주기성은 빛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춘화현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낱말이 춘화 현상인데 얘는 온도에 관한 건데요. 온도 중에서 특히 저온입니다. 물론 부추나 염교처럼 고온에서 춘화가 일어나는 놈도 있는데 일단 춘화 현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겨울을 지나서 온 식물이 꽃을 언제 피우느냐, 왜 피우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춘화는 저온에 얼마나 경과했느냐, 저온을 경과했느냐, 저온을 경과하지 않았느냐, 뭐 이거에 관계한 거라고 여러분이 개념을 잡고 들어가는 게 편합니다. 춘화는 언제 알려지게 되냐면 보리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보리는 언제 활동을 해서 언제 그 거두나요? 보리는 가을보리죠, 가을보리. 자, 가을보리라고 하면 가을에 베는 게 아니라 가을에 심는 겁니다. 가을에 심어가지고서는 겨울을 난 다음에 봄에 이삭이 패죠. 왜 이삭이 패느냐?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겨울에서 저온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리를 봄에 심어봤더니 그냥 무성하게 자라기만 하고 이삭이 안 패.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 그 소도 아니고 그걸 왜 먹어? 어떻게 먹어? 못 먹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 아, 이놈을 갖다가 봄에 심으면 영양체가 되게 커지는데 영양체가 되게 커지면 이삭이 많이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안 달려. 이걸 어떻게 이삭을 달게 만들 수 없을까? 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다가 저온에서 그 저온 초회를 시켰더니 춘파를 해도 정상적으로 출소하는 그런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버널리제이션이라는 말을 했고요. 자, 영어로 춘하는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버널리제이션을 매개하는 어떤 화학적 물질은 버날린이라고 합니다. 버날린. 자, 앞에서 나오는 플로리겐은 광주기성을 조절하는 물질이죠. 버날린은 춘화 현상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버날린이 식물에 따라서 이거다 하고 그렇게 밝혀진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퉁쳐서 버날린이라고 하고요. 자, 춘화 현상을 그러니까 저온을 경고하면서 이삭이 패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저온을 경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을에 심어서 꽃이 봄에 피는 놈. 봄에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이 대개 춘화현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꽃이 피는 건 춘화현상에 영향을 안 받아요. 뭐에 영향을 받느냐? 광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대개 수꾼초가라. 또 그 월동 1년생. 어떤 게 있어요? 무, 배추 이런 게 있죠. 무, 배추, 파. 또 그 영년생풀. 영년생이 수꾼초죠. 요런 것들이 버널리제이션, 그 춘화현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춘화의 뜻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춘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자 춘화형이 있고 녹식물 춘화형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앞에서 그 휴면에서 배웠던 걸 조금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월동 1년생이 전부 다 녹식물 춘화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무, 배추, 순무하고 보리 제일 중요한 보리는 종자 춘화형이라고 했어요. 종자 춘화형은 종자 상태에서 저온의 자극을 받으면 얘가 싹이 터서 바로 꽃대가 올라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되게 황당하잖아요. 배추를 갖다가 봄배추를 심었는데 봄배추를 심으니까 꽃대가 쭉 올라와. 그럼 배추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우리가 배추꽃을 먹으려고 배추를 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봄에 일찍 배추무를 심을 때는 저온 자극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배추의 춘화 현상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은 저온 자극이다. 그럼 무의 춘화 현상에 크게 관여하는 건 뭘까요? 저온 자극이죠. 자, 종자 춘화형, 녹식물 춘화형과 하나 더 말하면 고온 춘화형이 있습니다. 고온 춘화형 작물에 대해서 원예 작물학에서 심심치 않게 시험에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작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고온 춘화형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종자 춘화형 다시 하겠습니다. 무, 배추, 보리라고 그랬죠. 무, 배추 꼭 기억하시고요. 녹식물 춘화형은 뭘까요? 녹식물 춘화형은 녹식물이 어느 정도 커야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2년생 작물이 있죠. 2년생 작물은 1년생에서 영양 생장을 하고요. 겨울 지나고 녹식물이 충분히 큰 상태에서 저온 자극을 받으면 얘가 화학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2년생 작물이 그 녹식물 춘화형이 되는데 주로 그 양식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배추, 양파, 당근. 양배추, 양파, 당근. 자, 양식당의 사이드 디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다음 중 종자 상태에서 춘화 처리가 충족되는 것은 배추인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종자와 유식물은 상태에서는 그 저온에 감응이 된다는 거예요. 배추가 녹식물 상태가 돼서 저온에 하는 게 아니에요. 배추는 유식물 상태 또는 종자 상태에서 아주 어린 싹에서는 추위에 감응하면 꽃대가 올라와요. 유식물 상태에서도 저온에 감응하는 걸 종자 춘화형에 같이 붙여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는 종자 상태에서 춘화 처리가 충족될 수 있다 없다? 자, 종자 춘화형 식물 배추, 보리.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여러 번 시험에 같은 형식으로 나옵니다. 자, 아까 이제 설명드린 1년생 식물의 생활한 중에서 그 춘화 처리가 들어가는 놈들은 뭐냐 하면 겨울형이에요. 겨울형. 그리고 2년생 식물은 녹식물 춘화형이라고 했죠. 녹식물 춘화형. 녹식물 춘화형에 해당하는 거는 양자 들어가는 친구들. 양배추, 양파하고 당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춘화현상의 작용 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장점입니다. 생장점. 그리고 관여하는 물질은 버날린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그 팩터가 식물에 따라서 작용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기억을 못하셔도 괜찮지만 생장점하고 버날린이라는 말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춘화 현상이 있는데 이춘화 현상은 저온이 이렇게 경과했어요. 저온 경과해서 화학 분화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고온 장애가 와서 고온이 오면 화학 분화가 취소돼요. 얘는 아직 꽃으로 세포 상태에서만 바뀐 거지 꽃이 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온 장애가 오면 이 화학 분화가 취소되는 걸 이춘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춘화 현상의 저온에 감응하는 부위는 어디야? 정단 분열줄, 줄기의 정단 분열줄이 되죠. 자, 뿌리에서는 꽃이 안 피죠. 뿌리는 꽃하고 관계 없어요. 춘화 현상은 꽃 피는 거랑 관계가 있는 거니까 줄기를 찾으셔야 되고요. 저온에 감응하는 부위는 줄기의 생장점. 춘화 현상 버날린이고요. 광주기성은 플로리겐이죠. 춘환상을 갖고 있는 식물에서 저온자를 감호하는 부위는 줄기의 생장점. 자, 뿌리 아니에요. 뿌리에서는 꽃 안 펴요. 춘환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제 가장 큰 건 온도고요.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양파는 녹식물 춘환형이죠. 어느 정도 커야 된단 말이야. 뭐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화기의 발달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암술이 제일 나중에 발달한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감수 분열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요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그림이 있어요. 어, 자, 여기서 이제 소포자라는 말이 나오네요. 식물의 포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포자와 대포자가 있습니다.
이 용어도 보면 이게 뭘 뜻하는지 아셔야 돼요. 소포자는 꽃가루를 말하는 거고요. 대포자는 씨방 속에 있는 배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포자예요. 요게 소포자고. 뭐 그냥 단순히 그런 뜻입니다. 쉽죠? 자, 생명과학에서 이제 잠깐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요. 어, 화분, 화분, 꽃가루죠. 여기 이제 성숙한 화분이 있잖아요. 성숙한 화분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화분 모세포에서 나와요. 화분 모세포가 감수 분열, 즉, 우리의 핵상이 EN이라고 하잖아요. 왜 EN이냐 하면은 한쪽은 엄마한테서 받고 엄마, 한쪽은 아빠한테서 받아서 각각 N씩 받으면 EN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체는 다 EN입니다. 자, 식물도 EN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품종에 따라 4배체나 뭐 8배체 같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이 2배체입니다. 그래서 2배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자, 이 배체가 체세포 분열을 하면 이 배체가 됩니다. 또 분열을 하면 이 배체가 되죠. 계속 분열을 하는 우리 몸속에 기관이 있어요. 뭐 가령 뭐 머리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분열을 하죠. 얘네들은 다 이 배체예요. 이렇게 이 배체에서 이 배체로 연결되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거든요. 세포 분열. 그런데 생식세포를 만들려면 얘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엄마 N이 되고 아빠 N을 만들어야죠. 자, 이제 저는 아빠니까 아빠를 기준으로 그 생각을 하면 제 몸속에서 정자가 만들어질 때 정자는 꼬양지가 달렸죠. 얘는 N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자를 만드는 세포는 정모세포라고 해요. 모세포입니다. 모세포는 EN이에요. EN이 N이 되려면 어, 숫자가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이런 걸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 분열은 뭐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어쩌고저쩌고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조금 복잡하게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EN이 체세포 분열을 하면 두 개의 딸 세포가 각자 EN이 되죠. EN짜리가 두 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세포 분열을 한번 하면, 체세포 분열을 하면. 그런데 얘가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을 하면 EN이 한 번 되고 다시 여기서 한 차례의 분열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EN이었던 모세포가 몇 개로 되냐면 네 개가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이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모세포는 네 개의 화분세포가 되는 거예요. 화분모세포가 하나면 그 소포자는 네 개가 나옵니다. 요걸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그 화분은 별로 시험에 안 나요. 그런데 배주는 시험에 납니다. 자, 자성기관을 보면 암술, 심피가 암술이에요. 암술은 주두, 화주, 사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옛날 말로 하자면 주두는 암술머리, 화주는 기둥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암술대가 되고요. 자방은 씨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심피는 주두, 화주, 자방으로 이루어진다. 요런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암술머리에 꽃가루, 그 화분이 내려앉으면 이제 화분관이 신장을 해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화분관이 들어가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요 밑에 뚫려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멍을 주공이라고 합니다. 어, 자, 그런데 이제 이상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건 요걸 뜻해요. 자, 요걸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죠. 요 그림은 여러분이 슥슥슥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성숙한 배낭에 있는 7개의 세포, 8개의 핵을 그리세요. 라고 시험에 나진 않겠지만, 종자 기사에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과정도 이해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핵들은 핵상이 N입니다. 즉, 어느 선에선가 감수 분열을 한 것들이죠.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의, 배낭 모세포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의 배낭 모세포가 이 땅 시작을 해요. 감수 분열을 시작합니다. 감수 분열하면 세포가 몇 개가 생긴다고 그랬어? 네 개가 생긴다고 그랬죠. 네 개가 생기는데 이때 비대칭적으로 생겨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는 뒤딱 크고 나머지는 이게 찌그레기 같이 붙어요. 되게 불공평하죠. 불공평한데 어떻게 해? 인생이 그런 걸. 그래서 얘네들은 퇴화합니다. 퇴화. 자, 그럼
배낭 모세포 핵상은 EN이었는데 얘는 핵상이 뭘까요? 얘는 N이에요. 이미 감수 분열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감수 분열을 해가지고 N이 있는 그 N으로 그 핵상이 N이 된 그런 세포가 다시 곱하기 체세포 분열을 세 번 합니다. 체세포 분열은 N이 변하지가 않는 거죠. N이 체세포 분열을 하면 N이야. 그래서 세 번 분열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2의 3승은 8개가 돼요. 핵이 8개가 나와. 8개가 나오는데 이 8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반족세포 3개, 난세포 하나, 조세포 2개, 그리고 극핵 2개. 요렇게 8개가 나와요. 그런데 세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그래서 7세포 8핵이 되는 거예요. 7세포 8핵. 요건 여러분이 정말 주문처럼 외워야 됩니다. 자, 배낭에 있는 8개의 핵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7세포 8핵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이름은 어떻게 되고 각각의 역할, 뭐 여기서 역할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난세포는 그 정핵과 만나가지고서는 그 배가 되고요. 극핵은 정핵과 만나서 배유가 되고요. 나머지는 퇴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할을 하는 건 난세포 하나하고 극핵 2개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이름은 다 외워둬야 돼요. 그 밑에 있는 구멍이 있는데 여기가 주공이라고 하고 정핵이 이제 그 침입하는 그런 곳이고요. 또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자성기관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포자 모세포. 대포자는 뭐예요? 이거는 배죠, 배. 배낭세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포는 핵상이 2N이다. 맞지요. 모세포는 2N이 맞아요. 감수 분야로 생성된 모든 낭세포는 대포자가 된다. 아니에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꼬랑지, 꼬랑지, 꼬랑지에 자, 세 개가 더 붙어 있는데 그래서 네 개죠. 얘네들은 퇴화한다고 그랬어요. 그 대포자 모세포에서 한 놈만 대포자가 됩니다. 대포자는 세 번의 세포질 분열이 따르지 않는 세 번의 핵분열을 거쳐 성숙한 배낭으로 발달한다. 그게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꼬랑지에 붙은 세 개가 퇴화한 다음에 얘가 어, 그 체세포 분열을 세 번 해가지고 분열해서 8개가 되는데 이때는 세포질 분열을 따로 안 해요. 안 하고 자기 구획만 잡고 극핵은 사실 그 세포질도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성숙한 배낭으로 발달하는 거고요. 배낭 세포에는 7개의 세포, 몇 개의 핵? 8개의 핵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한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특성을 보자면 자웅동주라는 게 있고 자웅이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은행나무 침대 보셨죠? 은행나무는 암구루와 숫구루가 따로 떨어져 있죠. 이게 자웅이주예요. 가령 아스파라거스라든지 뭐 이런 게 자웅이주에 대해서 시험에 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스파라거스는 암놈을 많이 먹을까요? 수놈을 많이 먹을까요? 수놈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자웅이주고요. 자웅동주이화. 요게 그 정확하게 말하면 자웅동주이화라고 말합니다. 그 암놈이랑 수놈이 같은 그루에 있는데 동주죠. 그런데 꽃은 따로 펴. 암수. 딱 그 호박 같은 놈이죠. 호박은 자웅동주 이화예요. 그런 것들이 옥수수, 오이, 호박이 있고 자웅이주는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은행나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어, 그 오이를 키우는데 우리가 오이 숫꽃을 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이는 다 암꽃을 먹습니다. 그럼 오이에 암꽃이 많이 달려야지 먹을 게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숫꽃이 많이 달리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암꽃을 많이 달리게 하느냐? 요게 원예의 작물학 원에서 시험에 납니다. 그 재래식물 생리학에서 나온 건 못 봤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자는 얘기입니다. 자, 밥과채 소류는 어떨 때 자성화가 촉진되냐? 그냥 암꽃이 많이 피느냐? 암꽃이 많이 피느냐 하면 온도가 낮아야 되고요. 여기 있네요. 저온하고 단일. 저온 단일 조건에서 또 옥신 조건에서는 자성화가 촉진되고요. 지베렐린은 웅성화가 촉진돼요. 그래서 지금 원예작물학을 같이 배우시는 분은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 문제가 난 걸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 내용은 끝났고요. 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기출 문제가 몇 개가 없어요. 어, 우리가 지금 그
세포호흡 이전까지는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세포호흡 이후에 식물의 생장 부분에서는 기출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크진 않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뻔하게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과목에서 열심히 문제가 나올 거니까 아마 그걸 배려해서 그 기출 문제의 비중이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러거나 말거나 알아두실 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서양송학은 뭐에서 예로 많이 난다고 했죠? 유년상, 성년상에서 많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유년상에는 잎에 결각이 있고 줄기가 긴 줄기가 나옵니다. 광주이성의 중성식물은 한 개 일장이 없는 놈이고요. 요거 여러 번 시험해 놨고요. 장일식물 중에 장일 처리의 명기의 중간에 암 처리 효과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기 중간에 그 광중단을 시키는 건 단일 식물에서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광주기성에서 화성 유도 물질은 플로리겐이고요. 춘화 현상에서의 그 유도 물질은 버날린입니다. 식물의 광주기성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서 일장감은 어디서 일어나요? 잎에서 일어나죠. 맞아요. 흐린 날에는 일장감이 일어나죠. 약광에서도 되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적색광에서 가장 크게 일어난다고 했죠. 일장 반응은 온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있냐? 식물마다 달라요. 배추의 춘화 현상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거는 자, 춘화 현상은 일단 저온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저온 자극이죠. 춘화 현상을 가진 식물에서 저온 자극에 감응하는 부위는 어디라고 했어요? 줄기의 생장점이에요. 뿌리의 생장점이 아닌 이유는 뭐죠? 뿌리 끝에는 꽃이 안 펴요. 성숙한 배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세포의 개수는 세포 7개, 핵 8개.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어렵게 나는데, 그 어렵게 난 건 이제 기출문제의 유형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이고요.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죠. 자, 여기까지입니다.